아버지, 이거 절차상 필요한 서류예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67세 김상철은 아들 김동혁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평생 경북 영주의 작은 과수원에서 사과나무를 키우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남자였다. 아내는 동혁이 고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상철은 과수원과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동혁은 42세 서울의 대형 건설회사 도시재생팀 부장이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하고 수도권 재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승승장구하는 아들이 상철의 유일한 자랑이었다. 비록 1년의 명절 때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지만 아들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철은 만족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다. 과수원에 붉게 익은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상철이 사다리를 타고 수확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비포장 농로를 따라 들어왔다. 동혁이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동혁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다. 이쪽은 우리 회사 법무팀 이수진 차장님이세요. 수지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도시 사람 특유의 냉정함을 풍겼다. 아버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동혁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 과수원이 있는 이 지역이 정부 지원 스마트팜 단지로 선정됐어요. 아버지 땅이 핵심 부지래요. 상철은 어리둥절했다. 스마트팜이 뭔지도 잘 몰랐다. 그게 뭔데? 첨단 농업시설이요. IT 기술로 농사 짓는 거예요. 아버지 땅만 있으면 사업이 성공합니다. 보상금도 엄청나고요. 수진이 계약서를 펼쳤다. 어르신, 이건 토지 신탁 계약서예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세금 절약하고 나중에 상속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상철은 빼곡한 법률 용어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동혁아, 이거 내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구나. 아버지, 괜히 복잡하게 생각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만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동혁의 눈빛이 유난히 간절했다. 아버지는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해를 끼칠 리가 있겠어요? 그 말에 상철은 망설임을 거뒀다.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다. 저녁 식탁에서 동혁은 말했다. 아버지, 이거 잘 되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아버지도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상철은 그날 밤 서재에서 도장을 찍었다. 빨간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다. 그것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다. 계약 후 며칠이 지났다. 동혁은 서울로 돌아갔지만 이수진은 며칠 더 마을에 머물렀다. 상철은 그녀가 미래의 며느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수진 씨, 우리 동혁이랑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회사 동료예요, 아버님. 동혁이 나이도 있는데 결혼을 언제 할 생각이래요? 수진은 애매하게 웃었다.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사람이 아닌 땅을 향하고 있었다. 과수원을 거닐며 그녀는 계속 사진을 찍고 측량하듯 걸음을 세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다. 네, 토지 면적 확인했습니다. 도로 접근성도 최상급이고요. 상철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아들이 보낸 사람이니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일주일 후 마을 이장이 상철을 찾아왔다. 상철이 형님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 형님 땅이 법인 명의로 넘어갔다던데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상철은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신탁 계약만 했는데. 신탁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에요. 등기부등본 떼어봤어요? 상철은 급히 읍사무소로 달려갔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니 소유자란에 상철 본인이 아니라 그린아그로텍 주식회사라는 생소한 법인명이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상철은 동혁에게 전화했다. 동혁아, 땅 명의가 법인으로 넘어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전화 너머 동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버지, 그거 계약서에 다 나와 있었어요. 나는 그런 내용 몰랐어. 아버지가 안 읽은 거지. 내가 숨긴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돌리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이제 와서 문제 삼으시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져요.
저도 회사에서 책임 물어요. 그럼 내 땅은?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상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아들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건 차갑고 계산적인 사업가의 목소리였다. 다음 날 상철은 마을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자원봉사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이건 신탁이 아니라 소유권 포기 동의서예요. 중요한 조항이 작은 글씨로 숨겨져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서명하신 거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망이나 사기 혐의를 입증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상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수진은 며느리 후보가 아니라 공범이었다는 것을.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과수원 일을 계속했다. 동혁은 서울에서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물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래. 제가 곧 내려갈게요. 투자자들 데리고 갈 테니까 현장 좀 보여주세요. 9월 말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폭우경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동혁이 전화했다. 아버지, 지금 과수원에 계세요? 응, 비 와서 집에 있어.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 투자자들이 꼭 현장을 보고 싶대요. 같이 나가주실 수 있으세요? 동혁아, 지금 폭우경보야. 내일 하면 안 되겠니? 아버지, 이 사람들 내일은 일본 출장 가요. 오늘 아니면 기회 없어요. 동혁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아버지. 상철은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었다. 빗속에서 동혁과 수진 그리고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쪽은 투자사 대표님들이세요. 그들은 과수원을 돌아보며 사진을 찍고 뭔가를 계속 기록했다. 상철은 그들을 안내하며 경사진 언덕을 올랐다. 비에 젖은 흙이 미끄러웠다. 여기가 제일 전망 좋은 곳입니다. 상철이 손으로 가리키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강하게 떠밀리는 느낌. 으악, 몸이 균형을 잃고 경사면을 따라 굴러 떨어졌다.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고 팔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였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119불러. 누군가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렸다.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흰 형광등이 눈을 찔렀다. 왼쪽 팔이 깁스로 고정돼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골절이 심합니다. 최소 3개월은 깁스해야 해요. 동혁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너, 날 밀었지?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미끄러지신 거예요. 상철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서 죄책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상철은 일부러 잠든 척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동혁과 수진이었다.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하죠? 노인 부주의로 신고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거로. 토지 매각 일정은? 사고 나면 훨씬 수월해져요. 본인이 관리 못하니까 당연히 처분해야죠. 좋아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상철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아들의 목소리였다. 자신을 밀어 떨어뜨린 건 동혁이었다. 상철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0년을 떠올렸다. 아내가 죽고 나서 그는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동혁이 서울대 입학했을 때, 대기업 취직했을 때,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상철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 아니, 죽이려 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 단지 방해물을 제거하려 했을 뿐. 상철은 울지 않았다. 대신 결심했다. 더 이상 아버지로 살지 않기로. 다음 날부터 상철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실에서 일부러 잠든 척하며 동혁과 수진의 통화를 녹음했다. 옛날 아내가 쓰던 녹음기가 서랍 속에 있었다. 어르신 땅 처분하면 수익률이 34% 나와요. 빨리 진행하세요. 노인이 회복되기 전에. 며칠 후 수진이 병실에 노트북을 두고 간 적이 있었다. 상철은 간호사에게 부탁해 인터넷 카페에서 이메일 출력을 부탁했다.
이메일 제목 김상철 토지 매각 계획서. 내용에는 구체적인 매각 가격, 수수료 배분, 법인 설립 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사고 유도로 당사자 동의 불필요 상황 조성 완료. 상철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가 컸다. 퇴원 후 상철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철수야, 나 좀 도와줘. 이장은 흔쾌히 동의했다. 형님, 무슨 일인지는 다 알아요.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증거를 모았어. 이걸 어떻게 알려야 할까? 형님, 다음 주에 군청에서 스마트팜 사업 주민 설명회 있어요. 건설사 사람들도 다 와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주일 동안 상철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며 지지를 모았다. 상철이 형님, 저희도 비슷한 제안 받았어요. 우리 땅도 노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싸웁시다. 동혁은 일주일 내내 전화로 상철을 압박했다.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설명회 때 오시면 안 돼요. 괜히 사람들 앞에서 말 잘못하시면 곤란해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상철은 이미 마음을 먹었다. 설명회 전날 밤 상철은 과수원을 걸었다. 자신이 40년 동안 가꾼 사과나무들, 아내와 함께 심었던 나무들, 동혁이 어릴 적 뛰어놀던 언덕.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아들을 잃을 준비를 했다. 아니, 이미 잃었는지도 모른다. 진짜 아들은 언젠가 이미 사라졌고 지금 남은 건 탐욕의 눈먼 타인일 뿐이었다. 설명회 당일 군청 대회의실은 주민 1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단상에는 건설사 임원들과 군청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다. 동혁과 수진도 최전방 테이블에 자리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다. 스마트팜 단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화려한 조감도와 수익 전망표가 스크린에 떴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주민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순간 뒤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왼팔에 붕대를 감고 지팡이를 짚은 김상철이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저 토지 소유주 김상철입니다. 동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왜 여기? 상철은 아들을 무시하고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이장이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를 준비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상철은 USB를 꽂았다. 스크린에 하나씩 증거가 나타났다. 첫 번째,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 대조. 중요 조항이 고의로 숨겨진 부분. 두 번째, 그린아그로텍법인 등기부. 대표이사란에 김동혁의 이름. 세 번째, 이수진의 내부 이메일. 사고 유도로 당사자 동의 불필요 상황 조성 완료. 네 번째, 병원 복도 통화 녹음 파일. 동혁과 수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사고 처리되면 토지 매각 훨씬 수월해집니다. 노인 부주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역 언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몰려왔다. 동혁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상철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해가 아니야. 마이크를 통해 상철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제 아들 김동혁과 이수진 차장은 저를 속이고 제 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를 사고로 위장해 다치게 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한 기자가 물었다. 아들을 직접 신고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철은 잠시 침묵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 아이는 제 아들이기 전에 사람을 속이고 해치려 한 범죄자였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범죄를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동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수지는 서류를 챙겨 급히 자리를 떴다. 건설사 임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동혁은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수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됐다. 상철은 군청을 나서며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6개월이 흘렀다. 법원은 김상철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 소유권이 원상 회복됐고
그린아그로 택법인은 해산됐다. 김동혁은 회사에서 징계해고 당했고 이수진은 사기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혁은 서울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상철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봄이 왔다. 과수원에 하얀 사과꽃이 피었다. 상철은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과수원을 돌았다. 왼팔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나무를 돌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 일하면서 사는 거지. 동혁이한테는 연락 안 하세요? 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지. 상철은 담담했다.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엔 슬펐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했다. 감정이 소진된 게 아니라 받아들인 것이었다.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이 키운 그 아이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발신인은 김동혁. 상철은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뜯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다. 지금은 아직 그 내용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언젠가는 읽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니면 평생 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건 상철의 선택이었다. 5월 어느 날 마을 청년회에서 상철을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희가 과수원 일 도와드릴게요. 왜? 할아버지가 마을을 지켜주셨잖아요. 우리도 돕고 싶어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감사했다. 그해 가을 상철의 과수원은 풍작이었다. 붉게 익은 사과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렸다. 청년들이 와서 수확을 도왔다. 상철은 사다리에 올라 사과를 따며 생각했다.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배신한 사람보다 끝까지 나를 지킨 내가 더 귀하다고. 가족이란 이름이 모든 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어떤 관계보다 자기 자신의 존엄이 먼저라고. 해질녘 상철은 과수원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주황빛 하늘 아래로 사과나무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라고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지. 바람이 불었다. 사과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김상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과수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상철도 그곳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김상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아들이라는 관계로 정당화하려 한 범죄. 하지만 상철은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이기 전에 자기 자신으로 살기로.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나? 혈육이니까 용서해야 하나? 부모니까 모든 걸 이해해야 하나? 상철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혈육이라는 이유가 존엄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상철은 아들을 잃었지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과수원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상철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김상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